그냥 내일부터 오를 거예요, 내릴 거라고 얘기한다면 원달러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겠냐, 조금 비싸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 4월 13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전인데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외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저보고 외환 딜러라고 항상 얘기해서 외환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외환 얘기는 잘 최근에 주식 방송을 해서 그런지 주식 얘기만 많이 해서 외환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외환 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현상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고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101.50 정도 돼 있고, 지금 원달러는 1325원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그 킹 달러, 달러 오르고 난리를 쳤을 때, 쭉 올라갔을 때, 일단 글로벌 달러 기준으로 그때 10월인가요? 22년 10월에 115까지 갔었죠, 달러 인덱스가. 그때가 원화가 1450원쯤 됐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2023년 2월 FMC 그때 할 때, 그때까지 쭉 내려가지고 그 달러 인덱스는 101이었고, 그때 원달러가 1220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일 낮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여러분 2월 초니까 2달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일 꼭대기는 어디였냐면, 기억나십니까? 3월 8일 날 SVB 이슈가 있을 때, 그때가 그때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글로벌 달러가 106이었고 원달러가 1320이었어요. 제가 귀찮게 왜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15, 1450이 탑이었고, 2023년 2월 초에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가 101, 1220원, 그리고 다시 올라서 106, 1320원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탑에서부터 둘 다 딱 8%씩 빠졌어요. 물론 중간에 원달러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레벨이 똑같아요. 2022년 10월하고 2023년 3월 8일 날 SVB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그 문제 일어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3월 8일 날 106이었던 게 지금 101.50이잖아요.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한 4.5% 정도 빠졌잖아요. 원달러 얼마입니까? 지금 1325원이에요. 한 5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왔다면 지금 원달러가 한 60원에서 70원 빠져야 되니까 지금 1260원이나 1270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기준으로 볼 때 원달러는 가만히 있고, 달러 인덱스는 거의 4%에서 5%가 빠졌어요. 자, 이게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 오고 있던 이 관계가 왜 갑자기 이렇게 깨졌는지가 사실 제가 궁금해요. 왜 이랬는지. 특히 예전 얘기는 안 하더라도 최근에 주식시장 난리를 쳤고, 킹달러가 어쩌고 양국의 이자율 차이가 크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달러가 그 글로벌 달러를 잘 쫓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한 3, 4일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얘기는 하고 하는데,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달러는 왜 이렇게 약세인가? 그거에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왜 3월 8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3월 8일이 물론 그날이 그 바닥이었어요. 바닥이 아니고 제일 높았어요. 115에서 101까지 갔다가 106까지 가고 그날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변곡점이기도 한데, 그날부터 생각을 해보면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은, 주식시장은 지금 나스닥은 대부분 다 올라가지고, 나스닥은 그 이후에 8%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이 10%, S&P가 8%.
그래서 이 현상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글로벌 달러가 어떻게 됐고 글로벌 달러가 약세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달러는 왜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글로벌 달러 얘기를 다시 해보면 2월 초 FOMC 났을 때 101이고 3월 8일 날 106이잖아요. 그럼 3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왜 3월 8일을 자꾸 얘기하냐면 그 before하고 after를 보면 사실 주식시장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좀 올랐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2,500도 깼으니까. 그런데 외환시장은 지금 그렇게 움직였고, 이자율 시장을 보면요, 3월 8일 날 2년짜리 이자율이 5%가 넘었어요. 5.1이었어요. 근데 어제 지금 현재 2년짜리가 3.95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가만히 비포 애프터에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 시장이 2년짜리 기준으로 100bp 넘게 지금 내려 있는 거거든요. 2년짜리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페드 펀드,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기준금리 거의 못 올린다, 그렇게 아주 결론을 낸 거예요. 3월 8일 이후에. 다른 거는 다 제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 그 SVB 사태 이후에 은행권이 안정은 됐지만 은행권을 더 타이트하게 조일 것이다. 은행권을 타이트하게 조이면 은행들이 대출을 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대출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이자율을 올린 효과하고 같이 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준 위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어저께 얘기한 FOMC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계량적으로 하면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50bp에서 많이 보면 150bp까지 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자율을 올린 효과가 나온다면 결국 미국 이자율은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106에서 101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쫓아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유로예요. 유로는 보면은 사실 유로는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지난 겨울에도. 근데 날씨도 따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제 전쟁을 하는 건지 뭐 너무 장기전이 되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실 유가가 최근에 조금 오를 것 같지만 유가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은행 사태, 그쪽도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게. 그런데 걔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올리는 거와 금융시장 안정은 분리하겠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유럽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유로 금리는 뭐 아까 그런 금융권 이슈로 자동방으로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두 나라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로는 미국 같은 문제가 좀 없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달러의 이런 이슈와 두 번째 유럽 이슈 때문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엔이 이제 뭐 우에다 구로다에서 우에다 총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YCC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엔이 강세가 돼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반반입니다. 일본 그렇게 YCC 폐기하기 쉽지 않고요. 일본 물가는 벌써 상당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과연 있을래나? 물론 우에다가 좀 매파라고 하지만 매파고 비둘기파고 그런 거 떠나서 일본은 그 폴리시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벌써 디플레이션 그 망령이 벌써 살아나고 있는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거나 YCC를 폐기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또 잘 안 믿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탈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 그건 뭐냐면 달러가 위상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위안화 굴기라고 해가지고 위안화도 더 쓰고, 뭐 중동에서 페트로 위안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달러가 이제 맛이 갈 거야. 솔직히 이거는 저는 별로 안 믿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화 국제화 한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직 위안화가 달러를 쫓아가는 데는 갈 길이 너무너무 멀고요. 물론 최근에 그 러시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 났을 때 미국이 그 러시아가 갖고 있던 달러 그 외환 보유고 못 쓰게 했잖아요. 그건 내가 역풍 좀 맞을 줄 알았어요. 그거는 좀 심했다. 그리고 스위프트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스위프트는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인데, 그 달러 결제 시스템인데 거기서 러시아 빼버렸거든요. 그거는 좀 과했다. 왜 그러냐면 달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쓰는 건데 너네들 전쟁한다고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이거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하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디달러라이제이션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나름대로 이슈가 있어서 올랐고, 금이 오른 거는 오히려 이 러시아와 이런 그런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좀 안 가져가는 대신 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를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꽤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 만일에 진짜로 좋아진다면 온 리스크가 되니까 미국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연초에 금년은 미국보다는 신흥국이 주식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금이 좀 이동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올해는 신흥국이 더 좋을까? 달러가 이동을 할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 쪽에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자율을 올린 효과가 난 거, 금융시장, 금융권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유로의 이슈. 유럽은 좀 다르다.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옌과 탈달러화 현상, 그 다음에 온 리스크. 이거 세 개는 저는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좀 글쎄요 하는 정도지만, 이게 물론 반대쪽 역할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전이거나 달러를 약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달러가 여기서 다시 돌아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 뭐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반반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는 좀 약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그런데 왜 원달러는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이 모양이냐.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달러가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자율이 낮아진 효과가 나온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온통 보는 거는 경기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로 이렇게 포커스가 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짜리 이자율이 1% 넘게 빠져도 주식은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결국 시장 전체가, 금융시장이 지금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리시장이 상당히 경기로 옮겨갔잖아요. 물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금리시장은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좀 덜하지만, 2년짜리 같은 거는, 10년짜리 같은 것도 사실 요즘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2년짜리, 10년짜리 차이가 100bp가 넘을 때 뭐 경기 침체 막 얘기하고 난리를 치면서, 더 벌어지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뭐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거 볼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2년짜리 금리가 너무나도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요번에 3월 8일 SVB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50, 60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뭐 벌어졌던 게 줄었으니까 경기 침체가 확 없어진 거네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경기 침체의 위험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얘기들이 얼마나 하나마나 했던 얘기인지, 뭐 제가 하나 맞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건 좀 딴 얘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지금은 그만큼 모든 시장이 경기를 보고 있어요. 경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계 국가에서 경기에 제일 민감한 국가를 우리나라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도 선행한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무역 적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은행권 사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한국이 포커스가 되면서 원화가 이렇게 잘 달러를 따라가지 못하고 약세가 되고 있다. 그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국 이자율이 좀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지만 또 그것도 시장을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만일에 미국 이자율이 내려갈 때 제 생각에는 한국은 절대로 못 따라 내립니다. 요번에는. 죄송합니다. 올릴 때 절대로 따라서 못 올립니다. 요번에는 못 올릴 거예요. 요번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약간 올리거나 좀 똑바로 갈 때 우리는 따라서 올리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자율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세가 됐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수급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사실 배당 수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 같은 데가 해외에 배당해 주는 거죠. 그게 약 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달러로.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걸 갖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는, 이거는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건 항상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수급도 있고, 저는 이제 현업에 있지 않고 또 이런 달러의 수급 같은 거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좀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실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거 좋아질 거라는 거지.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다가 빵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수출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쪽에 달러 자금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추측입니다. 제가 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경기를 포커스로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 두 번째는 이자율 한국 절대 못 올린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한국이 제일 먼저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측들이 있고, 세 번째는 수급상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현상을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싶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원달러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둘 중에 하나로 딱 찍으라 그러면 저는 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달러가 진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글로벌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따라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이슈, 경기에 대한 민감한 거, 수출에 대한 이슈, 뭐 이자율에 관련된 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수급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지금 사실 그대로 따라간다면 1260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좀 아래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많이 못 가고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게 더 벌어지면서 더 악화되는 쪽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슈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번에는 원달러가 따라 내려갈 것이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가 머무러만 줘도 원달러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달러 인덱스가 거꾸로 올라갈 때 과연 더 많이 오르겠느냐, 그냥 최소한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걸 좀 고려해 보면,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원달러 그냥 내일부터 오를 거예요, 내릴 거라고 얘기한다면 원달러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겠냐, 조금 비싸 보인다, 좀 높아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외환 얘기하니까 길게 얘기하네요. 제가 외환에 대해서 진짜 오랜만에 코멘트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약간 높아 보입니다.